그날 밤 그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과도 같던 두 아이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뒤로 들리던 어린 자식들의 울음소리.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이 난도질당하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반찬을 묻히고 밤낮 없이 바늘귀를 꿰며 살았습니다. 굽어버린 허리와 거칠어진 손마디 뒤로 그녀는 이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했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지독한 폭력, 효도라는 가면을 쓴 이기적인 욕망.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세월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 인생의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열쇠를 쥐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축복의 노래 대신 비명이 울려 퍼진 신혼집. 50평 펜트하우스의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30년을 돌아온 피에 보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이 짐들 안으로 밀어넣어. 결혼식 시작 전에 안방 자리 잡아야 한단 말이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잖아요. 새벽부터 이게 무슨... 말대꾸하지 말고 비켜. 늙은 시어미 모시는 게 내 팔자 소관이고 복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결혼식 당일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선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그날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메이크업 샵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거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예비 시어머니 박 여사가 마치 전쟁터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시커먼 작업복을 입은 인부 대여섯 명이 땀을 흘리며 거대한 이삿짐 상자들을 줄줄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지선의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선의 친정엄마 명순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겨울엔 손등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50평 펜트하우스입니다. 딸만큼은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등기부 등본에 딸 이름, 석자를 박아준 그 소중한 성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공간이 예식 시작도 전에 낯선 이들의 발바닥 먼지로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차갑게 식어가는 거실 바닥에 서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선은 떨리는 눈동자로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예비 남편 정우를 보았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세심하게 지선을 챙기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합가는 절대 없다. 우리 둘이서만 예쁘게 시작하자던 수백 번의 약속은 이미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우는 박 여사의 서슬 퍼런 기세 뒤에 비겁하게 숨어 오히려 지선을 나무라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일단 짐부터 드리자. 우리 어머니 살던 집. 이미 어제 잔금 치르고 집 비워줬어. 오늘 당장 어머니 갈 데 없으시단 말이야. 당신이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정우 씨, 우리 합가 안 하기로 했잖아.
이 집, 우리 엄마가 나 행복하라고 어떻게 해준 건지. 당신 다 알면서 어떻게 이래?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끼리 명의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당신 간호사잖아. 전문 지식도 있는데 우리 엄마 연세 드시면 케어도 잘해드릴 수 있고 그게 자식된 도리고 효도지. 안 그래? 정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독이 든 화살이 되어 지선의 가슴에 무수히 박혔습니다. 그는 지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지선의 전문직 타이틀을 시어머니의 무료 간병인으로 그리고 지선의 집을 무상거처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지선이 몇 달을 고민해 고른 이탈리아제. 소파 위에 날꽃대 묻은 보따리를 툭 던지며 거실 한복판을 휘저었습니다. 지선의 머릿속에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밤 현관 앞에서 울먹이던 친정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나가야 우리 집이 조용하다며 독서를 내뱉던 할머니의 서늘한 눈빛. 지금 지선의 눈앞에 있는 박 여사는 30년 전 엄마를 쫓아냈던 그 지독한 시어머니의 환생 같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지선의 아픈 과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현관 앞입니다. 엄마 명수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매일같이 영혼이 마모되어 갔습니다. 당시 지선의 할머니는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봉투를 통째로 쥐고 며느리인 명순에게는 아이들 우유값조차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여자가 돈을 알아서 뭐하냐며 명순을 집안의 노예처럼 부렸죠. 결국 명순은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절규를 남기고 어린 지선을 두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선은 사춘기 내내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 차가운 여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죠. 하지만 자신이 30을 넘기고 40이 되어 보니 그 시절 엄마가 견뎌냈을 외로움과 공포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성공했고 전통 자수 명장이 되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집은 내 인생의 방패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패 안으로 적군이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열어주면 자신은 다시 30년 전 그 눈물 젖은 현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여사는 이제 아예 사설 열쇠 기사까지 불러 안방 도어락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안방 쓰는 게 당연하지. 라며 고함을 치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의 남은 인생은 엄마의 과거처럼 잿더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선은 웨딩드레스 가방을 내던지고 현관문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다 멈추세요. 인부 아저씨들, 집 내려놓지 마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이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라고?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시어미한테 경찰 소리를 해. 정우야, 당장 내 마누라 치우지 않고. 뭐하니? 얘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선아, 너 미쳤어? 오늘 우리 결혼식이야. 친척들, 직장 동료들 다 오는데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 정우는 지선의 팔목을 멍이 들 정도로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어머니의 기세를 등에 업은
폭력적인 남자의 본성만 남은 듯했죠. 그 순간 지선은 정우의 어깨 너머로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는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의 그 조소 섞인 표정. 지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단 한 푼의 보탬도,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보태지 않은 자들이 탐욕스럽게 삼키려 하는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지선은 차분하게, 아주 차갑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예비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선은 망설임 없이 111을 눌렀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선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손대지 마! 지금 이 목소리 경찰한테 다 들리고 있으니까! 당황한 정우가 주춤하는 사이 지선은 경찰에게 현재 상황을 또박또박 보고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자들이 있습니다. 제 명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도어락을 파손하려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즉시 출동해주세요. 정우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파혼이라고. 내 집에서 나가. 지선아, 너 진짜 미쳤어? 오늘 하객들이 몇 명인데 고작 이 짐 좀 들인 걸로 결혼을 깨? 너 나중에 감당할 수 있어? 고작? 당신에겐 이 집이 고작 공짜 숙소겠지만 나에겐 우리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내 자존심이야. 당신처럼 비겁한 남자랑 살 바엔 평생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지선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관 도어락 설정 버튼을 눌러 기존의 모든 비밀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정우가 알고 있던 번호, 박 여사가 누르려던 그 번호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선은 오직 자신과 친정엄마 명순만이 공유하는 30년 전 엄마와 헤어졌던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새겨 넣었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이 나쁜 년아, 문 열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묵직한 강철문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만을 유지했습니다. 지선은 현관 앞에 쌓인 짐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웨딩드레스 대신 인생의 갑옷을 입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제 팔 놓으세요. 집주인 분이 거부하시면 아드님이라도 여기 못 계십니다. 경찰관 양반, 내가 이 집 안방마님이야. 내 아들이 여기서 살 건데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등기부상 소유주는 신고자 오지선 씨 한 분입니다. 두 분, 지금 당장 퇴거 안 하시면 강제 조치 들어갑니다. 고요하던 아파트 복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드러누워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팔아먹네. 라며 악을 썼지만 현장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경찰관에게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소유주 이름 옆에 선명하게 적힌 오지선 3글자. 그리고 그 어떤 공동명의나 담보대출도 없는 완벽한 지선의 성체였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우리는 오늘 결혼할 사이입니다.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데 이게 무슨 주거 침입입니까? 라며 비굴하게 항변했죠.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도 안 된 상태고 집주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결혼식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짐 빼고 나가세요. 지선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쫓겨날 때도 법이 이렇게 명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선은 자신의 집을 점령하려던 박 여사의 고가구들이 다시 복도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없대. 어머, 저기 좀 봐. 신부가 저기 로비에 있네. 세상에, 드레스도 안 입고. 저게 무슨 일이야? 결혼 취소된 거야? 예식 시작 30분 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로비 중앙에 선 지선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선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서늘할 정도로 단정한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지워낸 맨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우와 박 여사는 뒤늦게 도착해 지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선아, 제발. 일단 드레스부터 갈아입자. 내가 다 잘못했어. 정우가 무릎이라도 꿇을 듯 매달렸지만 지선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선은 예식장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 혼례를 축하하러 오신 내빈 여러분,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거행되지 않습니다. 장내가 술렁이자 지선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자들과는 단 1분도 함께할 수 없음을 오늘 아침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간병인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오신 분들을 위해 식사는 이미 결제해 두었으니 저의 파혼이 아닌 저의 독립을 축하하며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지선의 당당한 선언에 정우의 친척들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지선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은 말없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지선이 식장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오자 입구에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지선의 친정엄마 명순이었습니다. 명순은 평소에 소박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전통 자수 명장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는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사실 지선이 아침에 경찰을 부르며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명수는 딸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죠. 박 여사가 식장에서 달려나와 명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편네야,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 망신 준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순간 명수는 박 여사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텨온 엄마의 손아귀 힘은 대단했죠. 명수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책임? 내 탐욕에 내 아들 인생 저당 잡힌 책임을 왜 나한테 물어? 내 딸은 나처럼 안 당해. 내 딸 집 현관문에 묻은 내 손때까지 다 벗겨낼 거니까 당장 가서 내 구질구질한 짐들이나 챙겨서 꺼져. 명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박 여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지선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정우와 박 여사의 짐들은 지선이 미리 예약해둔 사설 창고로 옮겨졌고 그 비용마저 정우에게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지선은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B-B-B-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정정만이 감도는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점령군처럼 거실을 차지했던 박 여사의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선은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50평 펜트하우스의 천장이 이토록 높고 아름다웠나요? 텅 빈 공간은 허전함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선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세월 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착한 딸, 유능한 간호사라는 프레임 속에 자신을 가둬두었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엄마 명순이 다가와 지선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습니다. 지선아, 무섭니? 지선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야 내 집 같아요. 여기서 나 혼자 춤도 추고 꽃도 키우고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나답게 살래요.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그 50평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우는 파혼 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박 여사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집착하던 박 여사는 결국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자책 대신 여전히 지선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지선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선에게 그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도 퇴근한 지선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이제 이 집 도어락 소리는 지선에게 고생했어, 지선아. 여기는 너만의 세상이야라고 말해주는 환영 인사와 같습니다. 거실에는 박 여사가 들여놓으려던 고가구 대신 지선이 직접 수놓은 보라색 야생화, 액자와 싱싱한 초록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지선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생명을 가장 나답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노을이 지는 베란다에서 지선은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엄마, 오늘 바람이 참 다네요. 우리 다음 주엔 여행 갈까요? 그래? 지선아, 어디든 가자. 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세상 구경 실컷 하자꾸나. 시청자 여러분, 지선 씨가 지켜낸 것은 50평짜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할 권리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 문을 멋대로 열고 들어오려 할 때 여러분도 지선 씨처럼 단호하게 비밀번호를 바꿀 용기가 있으신가요? 인생의 열쇠는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도어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